네,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코너 귀로 듣는 창업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창업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은 특이점이 온다라는 저서로 유명한 저자 레이 커즈와일의 신작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기술 발전이 이슈가 되면서 특이점이 온다 이 얘기 한간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신간이 나왔군요. 신간,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제목이 좀 비슷하게 바뀐 게 인상적인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기술이 인간 능력을 넘어서는 특이점의 시대가 이미 시작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인류가 맞이하게 될 미래를 다양한 분야에서 예측하고 분석합니다. 단순한 과학기술 전망서를 넘어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 방식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철학적 통찰까지 담고 있는 책입니다. 네, 특히 요즘 AI 사용을 많은 분들이 해보시면서 기술이 인간 능력을 넘어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저는 항상 인간의 직업이 농업, 공업, 서비스업을 거쳐 창업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책의 저자 레이 커즈와일입니다. 이분의 책을 빌려서 다시 한번 인간의 직업이 창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특히 컨설턴트님께서 이 책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보고 중요하게 생각해 오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컨설턴트님께도 많은 영향을 준 이 책의 저자, 레이 커즈와일은 어떤 사람인가요? 레이 커즈와일은 미래학자로서 2005년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인공지능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인공지능을 예측한 미래학자입니다. 또한 혁신적인 발명가이자 미래학자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기, 음성 합성기 등을 개발했고 구글에서 AI 디렉터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는 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문제는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2005년에 인공지능과 스마트폰을 예측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미래학자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말을 만든 거군요. 특히 이 특이점이라는 말은 좀 밈처럼 인터넷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기도 하는데, 이 커즈와일이 말하는 특이점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그 스트레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스트레스가 물리적 압력을 가하는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가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 용어처럼 된 것처럼 이 특이점이라는 것도 뭐냐면 물질이 질량이나 그다음에 부피 자체가 제로가 되는 지점을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을 때 그게 아주 작아지면서 물질이 없어지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걸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그는 특이점을 여기서 기술 변화의 속도가 급격하게 가속되어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때부터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인간 능력은 본래 한계를 넘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 특이점이라는 게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지점이라는 건데, 예. 그가 예측하는 이 특이점이 오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 2029년을 인간 수준의 AI 도달의 시점으로 생각하고 2045년을 인간과 기계가 완전히 통합되는 특이점의 해로 봅니다. 이 일련의 기술 발전은 단절이 아니라 점진적이면서도 지수적으로 빠르게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기술이 인간 지능을 넘어서면 통제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코즈와일은 2045년이면은 인간과 기계가 통합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군요. 예. 그런데 제목이 특이점이 왔다가 아니라 특이점이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책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클라우드, AI 등은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고 이 지금이 바로 특이점의 입구에 해당하는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고 기술이 인간의 그 지능에 따라잡은 그 수준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 이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그 시대가 기계가 점점 인간을 넘어서는 지점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럼 앞으로 기술 발전이 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커즈와일은 기술이 선형이 아닌 지수적으로 발전한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가속 반원의 법칙을 통해 기술은 발전할수록 더 빠르게 성장하며 이는 산업, 교육, 의료 모든 분야에서 급격하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기계가 네. 모든 걸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발전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의 정말 수많은 역할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예.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이 기술 분야들이 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명공학,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을 GNR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GNR이요. 예, 그러니까 제네티브,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생명공학이고요. 네. 그다음에 N이 이제 나노, 음, R이 로봇입니다. 이들이 융합되어 인류 문명을 재구성할 거라고 말합니다. 각각의 기술은 독립적으로도 강력하지만 상호 융합 시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네. 그러면 이 커즈와일은 앞으로 좀 시대를 관통할 중요한 기술들이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명공학, 인공지능, 로봇공학, 요 기술들이라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GNR 기술들에 대해 좀 자세히 또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성능, 저장 용량, 네트워크 인프라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온 예가 대표적입니다. 네. 그는 1939년 이후 연산 능력이 무려 75경배가 향상되었음을 지적하며 정보 처리 속도 자체가 사회 구조를 바꾸는 핵심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컴퓨터가 나온 뒤로 이 정보 처리 속도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전 세계적인 사회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노기술인데, 나노기술은 앞으로 어떻게 좀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 나노봇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며 세포를 수리하거나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2030년대 의료용 나노기술이 본격 상용화되면서 인간 수명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네. 이 나노기술은 의학과 연관이 깊은데, 2030년대쯤이면 인간 수명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했군요. 예. 어느 정도로 수명을 예측하고 있나요? 영생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책에 그렇게 나오나요? 네. 왜냐하면 이제 나노봇이 단순히 혈관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아픈 부위를 계속 수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 게 자연사는 없어요. 어느 부위가 망가지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영원히 고칠 수 있다면 영생까지도 가능한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이론이네요. 예. 또 나노기술 다음으로 얘기한 게 생명공학인데, 생명공학의 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유전자 편집과 재생 기술을 통해 암, 심장병, 당뇨 같은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장기를 재생하거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계속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고 수명이 크게 증가할 거고 좀 인간의 기존의 한계를 넘어설 거란 예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끝으로는 인공지능 AI 기술인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AI 기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는 사람이 만든 결과물이랑 AI가 만든 걸 구분하는 것조차 어려운 수준이 됐는데 앞으로의 AI 발전은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예, 커즈와일은 2029년이면 인간과 동등한 지능을 지닌 AI가 등장하고 2030년대는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문명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게 기대가 되면서도 두렵기도 한 게 사실인데 앞으로 이 인간과 기계의 융합 좀 어떤 형태로 보일까요? 그는 뇌와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통해 인간이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생각을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속에서 봤던 장면들인 것 같은데 인간과 기계가 융합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이 책에서 AI와 융합된 인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나요? 그는 인간이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 초지능적 존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각, 기억, 사고를 넘어서는 존재로서
인류는 자신을 재설계하게 됩니다. 이게 전뇌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무엇을 검색을 하려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거죠. 그냥 뇌에다가 다이렉트로 꽂아버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전달을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지금 책이 나오고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이것에 미래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먼 미래 이야기 같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앞서서 이렇게 기계랑 인간이 융합이 돼서 기계에 뇌를 업로드한다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 뇌 업로드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뇌 업로드가 인간의 기억, 성격, 감정 등을 디지털하여 저장하고 육체가 소멸해도 동일한 인격이 기계나 다른 신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는 죽음의 개념마저 바꿀 수 있는 기술로 간주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된 내가 영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고 싶으면 내 몸을 다시 바이오 프린팅을 해서 거기다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되는 거죠. 그런 방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서서도 수명이 크게 늘어날 거다, 영생이 가능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책에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명뿐만 아니라 또 궁금한 게 일자리지 않습니까? 예.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말 많은 일자리들이 바뀔 텐데 특이점 이후 인간의 일자리는 어떻게 좀 서술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 업무는 대부분 자동화되며 인간은 창의성, 감정, 의미 창출 등 고유 영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커즈와일은 기본소득이 도입된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존이 아닌 자기 실현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 사회에서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는 인간이 기술과 협력하여 더 큰 복잡성과 지능을 창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생존에서 창조로, 노동에서 설계로 역할이 바뀐다는 것이죠. 네, 걔만 들으면 잘 와닿지가 않는데 책에서 실제로 인용한 사례들이 또 있다고요. 이게 1997년에 IBM 딥블루가 체스에서 이긴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 알파고가 이세돌 이긴 것 같은 그런 얘기를 그때 미리 했었고요. DNA 분석의 비용의 급감, 인터넷의 폭발적 확산 등 그때 당시에는 다 허구라고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다 마쳤습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일어난 변화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이러한 사례는 그의 예측이 단지 허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만 들으면 사실 정말 이런 미래가 올까 잘 와닿지 않는데 앞서서 뭐 인터넷의 발전이나 스마트폰 발전도 맞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저자가 내놓는 예측의 정확도 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2010년 기준으로 커즈와일은 본인의 예측 중 86%가 실현됐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미래학자로서 신뢰를 높이는 근거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주장을 좀 비판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학계에서는 그의 기술 낙관주의가 지나치며 뇌 업로드나 의식의 디지털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기술에는 물리적, 윤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기술의 발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윤리 문제인데 윤리에 관해서도 좀 책에서 다루고 있나요? 맞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다움의 개념을 바꾸는 만큼 자유, 존엄, 윤리 기준 등이 함께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기술 오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책의 저자 쿠즈와일이 상상하는 인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요? 그는 인류가 우주를 지능으로 채워 우주가 깨어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매우 철학적이고 이상적인 비전이지만 기술이 단지 도구를 넘어서 생명 자체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저도 사실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근데 그렇게 써 있어요. 써 있기는. 이게 그 물질이 그러니까 지성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커져가지고 우주 전체를 가지고 다 채우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솔직히 잘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미래 사회, 미래학에 대해 관심 많은 분들이 읽어보면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가 이렇게 발전하는 기술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도 있다고요. 이 부분도 좀 이해하기 힘든데 자유, 관용, 지식 존중 같은 인간 중심의 가치가 기술과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선택하고 설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좀 새로운 형태의 윤리 개념이 나오니까 조금 좀 힘들더라고요. 네.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책에 나오는 목차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첫 번째 특이점의 개념입니다. 특이점이란 기술 발전의 속도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 문명과 인간 조체를 바꿔놓는 시점을 말합니다. 2045년경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기술 발전의 속도가 지수적 성장, 기술은 선형이 아니라 지수적으로 발전하면서 정보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로봇공학이 융합되면서 혁신의 폭발적 확장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 인간과 기계의 융합, 인간 수준의 지능을 2029년에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인간은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기억과 의식을 디지털에 신체를 넘어선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로 생명과 수명 혁신, 유전자 편집, 나노 의료기기, 장기 재생 기술을 통해 수명 도피 속도에 도달하면 사실상 노화가 없는 시대도 가능하다고 예측합니다. 다섯 번째, 일자리와 인간의 역할, AI와 자동화로 기본 직업이 사라지고 인간은 창의력과 공감력 중심으로 역할로 이동한다.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의미를 찾는 활동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철학적 윤리적 질문을 제기. 기술이 인간됨을 바꿔놓는 만큼 정체성, 자유의지, 생명윤리에 대한 철학적 질문도 함께 따라옵니다. 처지와 이런 기술의 진보만큼 윤리적 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곱 번째, 최종 메시지. 기술의 발전은 멈출 수 없지만 그 방향은 인간이 선택해야 한다. 단순히 예측의 시대가 아니라 특이점이 현실로 시작된 시기이며 우리 모두가 이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한다. 예, 그럼 끝으로 이 책을 보고 컨설턴트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요? 너무 먼 미래까지는 모르겠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바로 인간의 직업은 결국 창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AI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못하는 건 무엇을 결정하는 거죠. 인간은 본능과 지능을 가진 존재입니다. 본능을 위해서 지능을 활용하죠. 인공지능은 인위적으로 지능을 만든 겁니다. 이게 본능이 있으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결국 본능을 가진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직업은 창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특이점 이후 인간 일자리와 사회 전반이 좀 어떻게 바뀔지 이 저자가 예측한 내용들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